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전에 배웠던 소화기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혹은 적은 지식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 문제예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교육 내용으로 맞는 것은,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뭔지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위 부분이고 식도 그리고 십이지장이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 정보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문괄약근이 있는데, 이 분문괄약근이 약해지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역류해서 음식물이 위에 있던 위산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아픈 질환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럼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볼게요. 제산제를 식전 1시간 전, 식후 2-3시간 후에 먹도록 설명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위산이 역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죠. 잘 모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넘어가세요.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부분, 식후 바로 누워서 쉰다.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역류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럼 누워버리면 역류가 쉽게 일어나겠죠. 당연히 좋은 답이 아니에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식후 이렇게 조금 상체를 세워주는 자세가 좋아요. 왜? 중력을 거슬러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 자세가 좋은 거죠. 식사 후 바로 일한다. 당연히 좋지 않죠. 왜 그러겠어요? 복압이 상승해요. 복압이 상승하게 되면 또 쉽게 역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일한다. 당연히 오답일 거예요. 심한 통증 시 다리로 방사된다. 여러분 시험에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은 허리 디스크예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아마 다리로 방사되는 질환이고, 이 식도 자체가 흉곽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흉곽에 있기 때문에 흉곽 주변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가장 흔한 질환이 흉통입니다. 흉통이고, 여기서 방사를 한다 그래도 어깨라든지 복부, 상복부 쪽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쪽으로 방사가 될 수 있지,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오답. 잠들기 1-2시간 전까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밤에 음식을 섭취해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역류가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좋은 답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식사를 했다고 하면 잘 때도 상체를 보통 세워서 자라고 하거든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하면 식후에도 이렇게 상체를 세워서 잠이 들 수 있다. 이런 것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소화성 궤양 환자에게서 미주신경 절제술을 하는 이유는, 소화성 궤양 이미 배우셨잖아요. 크게 나누면 위궤양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나눌 수 있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소화성 궤양 환자에게서 왜 미주신경 절제술을 할까? 여러분은 미주신경이 어떤 신경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 드렸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죠. 부교감 신경은 교감 신경과 기랑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 신경계의 작용은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꼭 암기해 달라 그랬고, 그의 기랑작용인 부교감 신경,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소화기계의 기능을 항진시킨다는 얘기예요. 소화기계 기능을 항진시킨다는 말은 위산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산이 증가되면 당연히 속쓰림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 환자에게서 이 신경을 절제함으로써 위산 분비를 억제할 수 있는 거죠. 답 나왔잖아요.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위산의 분비 억제. 세 번째 문제는 소화성 궤양에서 위궤양, 네, 위궤양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이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의 차이를 크게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위궤양의 원인은 크게 보면 점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를 보호하는 점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인해서 위궤양이 발생하는 거고요. 십이장궤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위산 과다 분비예요. 그래서 위산 과다입니다. 이 큰 틀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제 큰 틀은 알았으니까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공복에 의해 통증이 발생한다. 공복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면 과연 점액이 없어서일까요? 위산 과다일까요? 당연히 위산 과다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환자에게 만약에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 위산을 중화시켜 주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이 들어감으로써 위산과 섞여서 중화가 돼요. 그러니까 통증은 경감됩니다. 통증이 경감돼요. 그러면 이 질환은 십이지장궤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은 십이지장궤양이에요. 이게 어려우시면 이 12에서 생각하세요. 12, 12시, 오후가 아니라 밤 12시가 되면 당연히 공복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공복일 때 통증이 발생한다. 십이지장궤양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이 이에 속한다. 이것도 잘 모르시면 일단은 넘어가고요. 세모하고 넘어가세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세모. 세 번째, 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발생한다. 이건 알려드렸죠. 십이지장궤양이라고요. 원인 자체가 십이지장궤양의 원인이었잖아요. 네 번째, 제산제를 복용하여도 별 효과가 없다. 자, 제산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산을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산을 중화시켜도 효과가 없다. 아까 십이지장궤양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중화시켜서 어떻게 됐죠? 통증이 경감됐어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제산제로 중화를 시켜도 통증이 경감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별 효과가 없다. 아, 그럼 얘는 십이지장궤양이 아니겠네. 위궤양에 대한 얘기겠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5번, 환자의 영양 상태는 좋아 보인다. 당연히 위가 기능을 잘 안 하는데 소화흡수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좋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오답.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4번이 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위궤양의 원인이 점액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점액이 없어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잖아요. 이 위산이 위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통증이 올라가요. 그쵸? 네. 그래서 위궤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점액이 없어서 그래요. 보호해주는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십이지장궤양에서는 항상 위산이 과다 분비됐던 거고 위궤양에서는 위산 과다 분비는 없었잖아요.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통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이지장궤양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산제를 먹고 중화를 시키더라도 보호제 자체가 없잖아요. 점액이 보호제 자체의 부재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십이지장궤양의 증상으로 맞는 것은 위에 알려드린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산제 복용하면 효과가 없다. 이건 아까 위궤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답. 점액의 분비 이상이 있어 초래된다. 이것도 위궤양 문제죠. X. 식후 3, 40분 후 통증이 심하다. 십이지장궤양은 식사를 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원래 위산이 과다 분비됐기 때문에 중화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답. 무슨 얘기죠? 네, 위궤양 얘기예요. 네 번째, 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다. 십이지장의 궤양이 발생했는데 왜 위암으로 발생합니까? 당연히 위궤양의 경우 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겠죠. 1, 2, 3, 4번이 다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겠어요. 우상복부 통증이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요렇게 위가 있고 이어지는 십이지장이 있잖아요. 배꼽이 대략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이 12장은 우상복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예로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위궤양이 있다면 위치상 상복부 통증이나 좌상복부 통증일 수 있어요. 해부학적 특징만 알고 계시면 너무 쉽잖아요. 위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충 그려놔서 그렇지 원래 위는 살짝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만 알고 계시면 굳이 우상복부 통증이니 상복부, 좌상복부 통증이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위치에서 통증의 부위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복막염 발생 시 올바른 간호로 틀린 것은 복막염은 복강 내에 있는 복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걸 잘 떠올리시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항생제를 투여한다. 보통 여러분 시험에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항생제를 마음대로 투여할 수가 없어요.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됩니다. 오더 없이 투여할 수 없어서 보통은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복막염 시 항생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오답으로 하기보다는 보통 삼각형으로 넘어가세요. 보통은 오답으로 많이 나오지만 의사 오더 없이 투여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앙화이로 휴식을 취한다. 복막염에서는 앙화이가 오히려 복부의 텐션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통증을 증가시킵니다.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반좌이나 좌이를 취해 주어야 텐션이 줄어들어요. 텐션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경감됩니다. 요걸 잘 떠올리세요. 또 하나, 누워있게 되면 복부에 염증이 있는 부분이 횡격막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그건 역시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오답이에요. 세 번째, 수액을 정맥내로 투여한다. 복막염시는 무조건 금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고요.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맥내로 수액을 투여해서 당연히 영양 보충이라든지 수분 전해질 보충을 해야 되겠죠. 맞는 간호법일 가능성이 커요. 네 번째, 비관을 삽입하여 감압한다. 복막염이 발생하면 위에도 영향을 미쳐서 압력이 상승할 수 있어요. 비관을 삽입하여 감압한다. 나쁘지 않은 답이죠. 올바른 간호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금식을 한다. 무조건 맞는 답이죠. 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2번이 답이죠. 3, 4, 5번이 맞는 거고 1번은 의사 오더 없이 사용 안 된다고 보통 오답으로 많이 나오지만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한다. 여기선 올바른 간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세모를 활용하는 이유는 매번 오답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가끔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은 무조건적인 오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수액조차도 오도가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답도 보통은 X예요. 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기는 여러분 대장암을 유발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고지방 시기입니다. 고지방 시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 내에 염증을 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라도 고지방 시기는 대장암, 대장암의 확률을 높인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좋은 시기 중에 하나가 고섬유질 시기예요. 고섬유질 시기. 또 다른 말로는 고잔여물 시기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혼용돼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고섬유질 시기, 고잔여물 시기.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가 안 됩니다.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섬유질에 물을, 수분을 잔뜩 머금어요. 섬유질 자체가. 그래서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장을 이동하면서 장 청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 청소가 되기 때문에 대장암 발생률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머금고 가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많이 섬유질을 섭취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변비에는 고섬유질 시기가 좋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자,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기, 저지방 시기 아니죠. 고섬유 시기 아니죠. 저섬유 시기 맞죠? 고지방 시기 맞죠? 고단백 시기는 잘 모르니까 넘어가시고, 고단백 시기, 고섬유 시기 아니죠. 그 다음 고단백 시기 모르고 고섬유 시기 아니죠.
답 나왔잖아요. 네, 얘 찍으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고지방식이 고지방식이는 대장암 확률을 높이고 고섬유질시기는 대장암 확률을 떨어뜨린다.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웬만큼 풀 수 있고요. 고단백 시기도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외워두시면 더 좋긴 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치질 발생을 높이는 상황이 아닌 것은, 치질의 원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맥 환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근처에 있는 정맥이 잘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쪽 혈관들이 늘어지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치질이에요. 그럼 정맥 환류가 잘 안 되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그 원인이겠죠. 대표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거, 좌식 생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변비도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변비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다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60세 택시 운전기사. 오래 앉아 있겠네요. 당연히 맞겠죠. 입시를 앞둔 수험생, 앉아서 오래 공부하니까 맞겠네요. 만성 변비를 가진 여성, 당연히 맞겠죠. 8개월 임산부의 경우도 프로게스테론 영향 때문에, 그쵸? 프로게스테론 영향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네, 소화기계 기능이 떨어져요. 소화기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보통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 고혈압도 당연히 엉덩이 쪽으로 혈류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질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임산부도 치질 발생을 높이는 상황이 맞겠네요. 고단백질 시기를 하는 남성,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얘예요. 그 다음 문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스 디지즈, 그래서 크론씨병이라고 하죠. 크론씨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가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거, 궤양성 대장염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나올 때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들어 놓으시고, 크론씨병은 보통 회장 말단 부위에 잘 생겨요. 이런 포인트를 좀 기억하세요. 회장 말단 부위.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이나 S상 결장 주변에 많이 호발합니다.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문제 풀기 좀 수월해요. 자, 1번부터 보면 체중 감소는 궤양성 대장염에서 흔하다. 자, 대장은 수분 전해질 흡수에만 보통 관여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 소화 흡수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흡수하기 때문에. 반면 소장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하잖아요. 당연히 회장 말단 부위, 소장에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길 때 체중 감소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론씨병 얘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흔한 질환이다. 이거는 쉽게 외우세요. 둘 다 젊은 연령에서 호발합니다. 그러니까 X. 궤양성 대장염의 합병증은 누공, 협착 등이 흔하다. 이걸 아시려면 한 가지 정보를 좀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크론씨병은 장의 전층을 침범해요. 전층.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이나 그 바로 점막 하 부위까지만 보통 침범을 해요. 요걸 기억하시면 누공,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협착 등은 당연히 누가 더 많이 생기겠어요. 네, 크론씨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네 번째, 크론씨병은 회장 말단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장의 전층을 침범한다. 네, 맞는 얘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회장 말단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소화기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해요. 근데 어디에 많이 발생한다? 네, 회장 말단.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시험에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 소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을 잘 소화 흡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변에 지방이 좀 섞여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지방변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정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 궤양성 대장염은 지방변이 흔하고, 지방변은 아까 크론씨에서 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 크론씨병은 혈변이 흔하다. 혈변은 직장 가까운
대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히 궤양성 대장염에서 더 흔해요. 물론 크론시병도 소장, 특히나 말단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혈이 있으면 혈변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궤양성 대장염에서 더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5번도 X. 그러면 답이 나왔죠. 네,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제 풀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굉장히 큰 정보,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질환의 정의라든지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는 부분은 질환의 원인,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 한두 개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많이 안 외워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수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이 정도가 암기가 되면 더 디테일한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외우지 마시고 가장 대표적인 거 먼저 외워두시고 그게 암기가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걸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